근데 이번 반감기의 연준의 긴축을 비트코인이 만일 이겨낸다면 저는 결국엔 이겨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갖다 통해서 돈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척 제한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를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 기자입니다. 항상 비트코인의 전파를 갖다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반감기나 홍콩 ETF 승인 등의 호재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은 본래 변동성이 좀 강한 편이고요. 여기 화면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1,000 수준에서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30%가 넘는 하락, 30%에 육박하는 하락이 6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트코인은 자산 가치를 갖다 저장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식되면서 점점 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완벽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데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격은 상승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요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동 요인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이 일단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ETF가 나오면서 74,000달러 수준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ETF가 나온다, 그리고 반감기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갖다가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호재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그 호재는 상당히 반영된 반면 최근에는 연준의 긴축이 도리어 장기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비트코인을 아직 안전자산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라는 건 연준의 금리에 따라서 이 변동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상승에 따라서 돈이 줄어들게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다른 자산과 같이 동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ETF 자금 유입도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었고, 그리고 홍콩의 자금 유입도 당초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쳐가지고, 요 세 가지가 악재로 작용해갖고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수용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건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가 사람들한테 점점 알려지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순간적인 재료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재료보다도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 가지고 투자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 게 예전에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기록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80%가 넘게 세 차례 하락을 했거든요. 요때의 내용이 뭐냐면은 두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한 번은 한국 정부도 같이 금지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을 갖다 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안 나오고 2021년에 69,000달러 수준에서 비트코인이 22년까지 77%가 하락했거든요. 이때는 테라루나, FTX 파산,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갖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갖다 갱신하고, 지금 어저께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56,5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23%가 하락한 건데요. 이 정도 하락은 늘상 있었던 것이고, 본질적 가치가 더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투자를 갖다가 새롭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몰빵을 하면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여력 있는 자금 번위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갖다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현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제가 저기 업루트 컴퍼니 이장호 대표님께 부탁해서 자료를 한번 구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여주신 자료를 갖다 보면은 약세장에서 3년간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을 경우에, 약세장이란 건 지금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수치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 크립토 윈터를 정해가지고 3년 뒤에 1500%, 2011년 시작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2014년부터 시작해서 8개월을 갖다가, 이때는 윈터가 이제 12개월이었죠. 요때는 1074%, 그리고 2018년에는 560%, 그리고 2022년에는 163%. 여기서 이분은 이제 크립토 윈터가 시작하는 날짜를 갖다가 그 MVRV라고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그리고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뭐 다들 아시는 개념이고, 실현 시가총액은 그 마지막에 그 움직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1보다 낮을 때를 갖다 크립토 윈터로 정의해가지고 그때부터 3년을 투자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윈터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 시작하더라도 2년만 꾸준히 구매를 하면은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항상 올렸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적립식 구매를 통해 30% 수익률에 도달하기까지는 평균 7개월이 걸렸다,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건 적립식 투자라고 이렇게 권유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통계적인 그 데이터에 기반한 겁니다. 예. 이번 반감기 패턴은 과거 세 차례 반감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감기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그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그 비트코인의 특성,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경화로서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잘 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반감기는 그 예전과 다르게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ETF가 있었고,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애초에 탄생할 때가 2009년에 그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갖다가 시중에 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실상 실질적인 연준의 긴축 정책은 이번에 처음 겪었던 거거든요. 연준의 긴축 정책을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 때는 통화 정책에 따른 어떤 하락은 없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새로 겪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예전의 반감기하고 단순 비교라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이번 반감기에 그 연준의 긴축을 비트코인이 만일 이겨낸다면 저는 결국엔 이겨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이 긴축을 갖다 통해서 그 돈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척 제한적인 거고, 연준의 통화는 항상 그 사이클상으로 긴축과 완화를 반복해왔지만 장기적으로는 팽창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를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든지 지금 2023년에 3.125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반감기를 하면서 이제 3.125개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비트코인이 3.125%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기존의 이번 반감기 전까지 요 표에 보면은 93.75% 완료 비중의 비트코인이 나왔었거든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그 비트코인이 그 반감기에서 줄어드는 양 자체가 적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에 공급 축소 효과가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 분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의미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3.125를 73.75로 나누면 3.33%가 됩니다.
이 3.33%라는 건 뭐냐면 반감기가 4년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기존 공급량 대비 3.33%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간 1%도 안 되는 비율로 비트코인이 신규 공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 비율이. 이걸 갖다가 그 저량 대비 유량의 희소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화폐로서 작용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금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수요가 늘어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신규 공급이 늘면 안 돼요. 신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컨대 가격이 5% 늘었는데 올랐는데 신규 공급이 10%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더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총량 대비 신규 공급량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연간 1%가 됐다는 거는 그 평균 1, 2%인 기존 금의 신규 공급량 비율보다 엄청나게 낮은 것입니다. 금이 2040년 이후에 그 2%를 넘긴 적은 없어도 항상 1점 몇 프로 수준은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연간 1%가 안 되는 4년간 3.33%가 되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는 그 희소성 기준으로 금이 비트코인을 갖다 압도하게 되는 그런 최초의 그 역사적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강한 것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연준의 경제 통계를 나타내는 프레드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게 연준 스스로가 만들어낸 달러의 구매력입니다. 달러의 구매력이 왼쪽 보면은 여기 1000에서 지금 제로로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달러 공급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71년도에 닉슨의 금태환 정지 전에는 그 1000억 달러가 안 되던 게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게 여기가 2008년에 급격하게 늘어났었죠. 예.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줄이지를 갖다 못하고 여기서 긴축을 갖다가 들어가려고 하다 긴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가지고 이게 4조 달러까지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지금 조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은 지금 아무튼 달러는 이렇게 하염없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염없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비트코인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죠. 줄어들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떠놓는 누가 폰지냐 이런 거거든요. 미국의 부채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곧바로 그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발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달러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공급 곡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이렇게 공급이 제한돼 있고 달러의 공급량은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안전한 지표다. 이런 내용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반감기에도 지난 사이클처럼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번 후퇴는 일시적 후퇴고요. 그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승할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은 긴축 정책을 해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다시 금리를 갖다 낮출 명분을 찾고 돈을 더 풀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 폰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최근 들어와서는 100일에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1년에 내야 되는 그 이자만 지금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 정부가 이걸 갖다 과연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엔화 환율이 신문 지상에 자주 나오죠. 근데 그게 양쪽 국가가 서로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엔화를 갖다가 그 환율 절하를 막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본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의 260%예요.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빚을 갚고 이자를 내는 데 쓰고 있는데 거기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일본 정부의 재정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달러를 갖다 시장에 팔아서 이 엔화를 사야지 엔화를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은 350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 투여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갖다가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미국 정부도 채권을 갖다 시장에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고 채권 수요처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그 각국 정부가 그 열심히 그 막기 위해서 하고 있고 시장을 달래고 있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태는 그 비뒤에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 부채 위에 지금 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부채 위에 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앞에는 늑대, 뒤에는 호랑이 이런 형국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를 갖다 올리거나 해서 나오는 리스크는 뭐냐면 재정 리스크. 금리를 낮추게 됐을 경우는 물가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는 일단 편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그래갖고 현재 돼 있는 위기를 뒤로 미루는 그런 선택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모든 자산이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시장 혼란을 이야기해서 왜냐면 거품이 계속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비트코인은 거기서 새롭게 본질을 찾아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인 저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거에 그 논리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 MVRB라는 지표들을 그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MVRB가 뭐냐면 크립토콘트에서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코인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의 그 실현 시가총액, 리얼라이즈드 캡이라고 해가지고 온체인상의 마지막 이동된 가격들을 다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나눈 값이 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이 과거의 경우를 봤을 때 이게 1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실현 시가총액이 더 클 경우 시가총액보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평가된 것이고 그리고 3.7 이상일 경우 3.7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거래된 가격보다 시가총액이 3.7배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이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경우에 과거엔 고점이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게 그 일반적으로 매매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홍콩 ETF 승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홍콩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제 중국 자금이 이 ETF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거다. 이제 이런 기대들을 갖다가 많이 했었던 것이죠. 예. 왜냐면은 중국은 지금 그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부동산도 절반 이상 떨어지고 더 이상 사지도 않고 사람들이 비어있는 집이 1억 채가 넘는다고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내에서 그 사실상 비트코인이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금지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 중국 자금이 홍콩 ETF를 통해서 그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예. 미국과 중국에서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들의 자금 유입 상황이나 움직임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블록미디어 나온 뉴스를 하나 잠깐 보면은요. 현물 ETF에 차이나 AMC가 내놓은 게 1억 2,170만 달러가 들어오고, 그래서 단일 회사로 블랙록이 첫날 들어온 거 1억 1,770만 달러보다 많았다. 이제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홍콩 증권거래소 상품개발 책임자가 블룸버그와 얘기해서 현물자산, 복합상품 등 레버리지 인버스 전략을 담은 ETF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ETF 출시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 본토 투자들이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그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중국 현지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 투자 대상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 그 자산이 투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수 없다. 이게 그 중국에서 이걸 만든 선수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 건 그 길을 열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좀 더 중요한 앞으로의 홍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미래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자본이 ETF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점치는 거라서. 네. 왜냐면 그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추측일 뿐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중국 현지에서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래를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거래소를 통해서. 그리고 채굴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20%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 밖으로 내놓는 거하고 실제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홍콩 증권거래소의 임원 아니겠습니까? 홍콩 증권거래소의 임원이라고 하면 홍콩 당국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홍콩 당국은 중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이러한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힌트를 중국 당국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운영 부분하고 중국의 정책 책임자와 연결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나라들의 비트코인 ETF 승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태국은 규정 변경을 갖다 통해 갖고 지난달 말부터 그 기관 투자가들에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갖다 허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암호자산이 아니라 증권으로 재분류를 해놓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 미국 ETF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호주가 올해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는 뉴스가 또 저희 블록미디어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요. 블룸버그가 보도한 걸 갖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재보도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는 그 미국의 ETF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각국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수용을 촉진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게 두 가지가 겹쳐가면서 나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단기적인 재료들. 단기적인 재료라는 건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수용성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된 재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는다고 해서 공급이 늘질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급이 늘지 않는 재화가 비트코인입니다. 정해진 양 이상으로. 예컨대 아파트도 그린벨트를 개발해갖고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채도 수요가 많으면 더 내놓고, 주식도 유상증자를 하고 뭐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금도 가격이 오르면 채광을 할 수가 있죠. 근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좋았던 건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1년에 2% 이상 더 늘리질 못한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많이 이걸 수집하고 그래서 올해 가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공급량이 늘어나갖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저장수단의 기본은 뭐냐면은 수요가 늘어나갖고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안 늘어나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딱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달려들어요. 그래도 10분의 채굴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의 정부가 ETF를 갖다가 허용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를 늘리는 창이 계속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계속해서 그 수용이라는 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ETF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갖다 보면은 여기 뭐냐면 이 가운데가 주식 ETF예요. 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럼 홍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각국 ETF 시장, 채권 시장 규모고요. 이게 채권이고, 이게 주식이고, 이게 혼합형이에요. 주식이 제일 작아요. 거기에서 또 일부가 이제, 여기 미국 ETF가 8.8조인데, 한국 ETF가 860조 아닙니까? 근데 홍콩은 5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이렇게 작지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으로부터의 수요 확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확대, 이제 이런 걸 갖다 기대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미국 시장이 암호화폐 부분에 이게 크립토 펀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뭐 태국이라든지 작지만, 그리고 호주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장점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게 비트코인이 이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썼을 때 이제 P2P 화폐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P2P 화폐로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중앙 신뢰 기구가 없이 개인끼리 이렇게 전송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다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요건 뭐냐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한 P2P 화폐이면서 동시에 발행량을 갖다 제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가치저장 수단이고, 가치저장수로서의 좋은 돈이고, 하나는 누구한테 속박받지 않는 좋은 돈, 두 가지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갖고 제도권에 편입이 되잖아요. 금처럼. 그래서 중앙은행이 갖는다든지 기업이 갖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P2P 화폐로서의 장점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아무리 정부가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내가 개인 지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쓸 거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쓴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산정은 돼 있지만은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 가치가 올라간다면 P2P 화폐로 쓰는 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속박을 당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참 대단한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 오디널즈라고 있었잖아요. 그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체의 어떤 솔루션을 갖다 비트코인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솔루션을 갖다가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그 기술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려 있는 건데, 일부 분들은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ETF로 하거나 금융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P2P 화폐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P2P 화폐로는 계속 쓸 수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4월 총선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총선 결과는 뭐 비트코인의 지금 정책보다 적대적인 게 나온 건 없었거든요. 예컨대 뭐 ETF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ETF를 만들 수 있게도 해주겠다, 그 부분을 갖다 다른 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해주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의 악재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뭐 나쁜 영향을 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긴 힘들고, 근데 이제 그 정부는 끊임없이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뭔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힘의 관계, 그리고 어떤 비트코인을 어떤 전략을 택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컨대 뭐 스위스라든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안 물리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산업도 더 진흥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국내에 더 많이 축적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정치권과 우리나라의 정부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에 다른데, 아직 그런 전략이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비트코인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걸까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이게 은이에요. 이 은인데 이게 명나라 돈입니다. 명나라 돈인데 그 옆에 보면은 또 우리 한글이 써 있죠. 호민정음이. 이게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때 그 가지고 온 은이에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군자금을 쓰려고. 근데 그 중국하고 인도가 이 은 때문에 망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은이라는 돈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유럽은 근본위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근본위제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들 많이 했냐면 그 양본위제라고 해서 그 금은 중요하게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고 은을 일상적인 거래에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잘 아시는 뉴턴이라고 있죠. 물리학자. 그 뉴턴이 그 영국에서 그 화폐 발행 책임자가 됐는데, 그때 뉴턴이 이제 근본위제를 영국에 도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위제가 그 도입한 영국이 세계를 갖다 제패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나라든 좋은 돈을 가진 나라가 덜 좋은 돈을 가진 나라보다 유리해요. 왜냐면은 좋은 돈이라는 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덜 좋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번 딱 말씀을 갖다 드린다면, 유럽은 계속해갖고 그 복본위주에서 근본위제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도와 그 중국은 음본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은값이 금값보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도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그 물건값이 싸지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일본에 우리가 여행 가기가 쉬워졌지 않습니까? 일본의 돈값이 떨어지니까. 그건, 그리고 일본에 가서 물건을 싸게 사올 수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부가, 그 나쁜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부가 좋은 돈을 나라의 부로 이렇게 이전되는 걸 얘기해요. 그 흔히들 얘기할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뭐 그 나라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후진국의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의 가치가 좋은 돈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나쁜 돈을 가지고 있는 데 가면은 좋은 돈을 갖다 주고서 더 많은 물건을 사올 수가 있잖아요. 그 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시 인도와 그 중국이 그 재화의 많은 거를 갖다 근본위제를 쓰는 그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유럽에 뺏겼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 책에서 나온 화폐의 역사 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급량이 늘어나는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공급량이 안 늘어나는 경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늘지 않는 거,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거기가 가치저장수단으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의 공급량도 늘어나고 엔화의 공급량도 늘어나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화폐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늘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최고의 화폐다. 이 비트코인이 돈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단순한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비트코인의 그
그 발전 경로를 갖다 잘 모르는 거예요. 자산으로만 취급하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변동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금리가 싸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가 많이 나오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같이 물론 가요. 하지만은 그러한 변동을 갖다 이겨내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나오는 긴축 정책을 이겨냈을 때 비트코인은 진짜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산이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주식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 투자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약간 분산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보통 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속에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자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실 비트코인은 화폐하고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일종의 돈으로 개념으로. 그리고 주식, 그러니까 화폐는 우리가 투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엔화 예금을 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화폐는 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라는 건 뭘 줘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경영진들이 배당도 주고 뭐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건 투자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돈과 경쟁을 한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라는 거는 그 가치는 구매력은 유지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금보다 훨씬 좋은 투자 수단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에서 일정 포션을 넣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것만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그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인데 아직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비트코인의 다시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이 반감기 예정표를 보여드리면서 금보다 더 희소성이 높아졌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소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인 거예요. 희소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희소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신규 공급량이 안 는다.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그런 희소성 기준의 원칙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ETF를 통해서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그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하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금만큼만 된다고 해도 10배는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본질적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저평가돼 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사도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근데 이거는 확실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확실하진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성장을 할지 불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저축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산다면 이렇게 가는 길에 변동은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로서 그 가치 저장의 그 역할은 최소한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로직에 관련된 부분이고 상관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로직으로는 완벽해요. 로직으로는 완벽한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 로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냐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로는 점점점 받아들이는 경로를 가고 있으니까 그럼 수요가 는다. 그럼 모든 것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수요가 늘어도 공급은 안 는다. 그러면은 그 로직의 끝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거죠. 예. 비트코인의 가치 중에 지정학적 자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본래 지정학이란 건 어떤 나라가 놓여지는 지리적 위치가 그 정치적 관계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하고도 사이가 나쁘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옆에 있으면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좀 초월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 전략이나 헤게모니의 관점에서 지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 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게 한 2%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만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의 금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금이라는 건 지금 그 중국이나 그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뭐 저기 터키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지금 금을 갖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자기 나라의 돈의 가치를 뒷받침해 준 게 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금본위제가 깨지고 나서 미국의 어떤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사우디와 연합해가지고 달러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기축통화를 만들었는데 71년도에 그 금본위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지금 그 러시아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경제를 갖다 운영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돈인데 그 돈 중에 가장 좋은 돈인 그 비트코인을 갖다 확보하는 게 국가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좋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관은 정말 위험한가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개인의 통화 주권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런 장점을 갖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관을 갖다 해야 되는 거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 주변에는 그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도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 금융기관이 정식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ETF마저 안 되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기도 하지만, 근데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는 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트코인도 그 결국에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또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못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약간의 리스크를 갖다 감수하고서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을 갖다 기대하고 거래소에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어떤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재산, 그리고 뭐 공동체와의 관계, 뭐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세금을 내고라도 뭐 나는 세금 내는 게 좋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다양한 게 있는 거지 뭐 본인 개인의 선택 역량과 그 형편에 따른 선택이지 뭐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하시고 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절대 안 합니다. 변동성을 이기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래될 때 뭐 1달러에 1000개가 넘게 비트코인이 거래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상거래가 비트코인 피자데이에 그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 먹었잖아요. 그럼 그 10,000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얼마 전에 우리 1억 했을 땐 1조 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상승해 왔어요. 그 가격이 상승해 온 이유는 바로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많은 굴곡을 갖다 겪었거든요. 많은 굴곡을 겪고 뭐 해킹을 당했다든지 중국 정부가 금지를 했다든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어떤 긴축 정책이 나왔다든지 이런 외생 변수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트코인은 흔들려 왔어요. 흔들려 왔는데 그 비트코인이 안 흔들 때는 언제냐면 자기의 가치가 거의 다 반영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계속 흔들리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흔들리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은 그 장기 저축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가 견딜 만큼만 사두시는 게 그게 굉장히 좋다. 왜냐면은 그 삶이라는 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꼭 해야 될 일을 갖다 안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계속해서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거니까 그건 꾸준히 가지고 갈 부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하고서 그 비트코인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겠다고 했다 넣어놨다가 그것도 레버리지까지 써서 넣어놨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가령 이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한 25%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투기적으로 뭐 두세 배 레버리지 걸어놨으면 모든 걸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저는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선택을 갖고 하시는 거고 금융시장에서 뭐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해서 비트코인에 저축을 하면 잘 모르면서 금융상품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래서 뭐 돈 벌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뭐 오너가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뭐 선전만 그렇겠지 뭐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런 데 당하지 않고 그리고 뭐 아파트값 오를 줄 알고 영끌해서 샀는데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지고 떨어지면 한 달 월급의 대부분을 갖다가 은행 이자 내면서 쓰면서 살기 힘들고 이제 이러한 선택보다는 자신의 급여를 갖고 땀 흘려서 일한 대가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꾸준히 저축하면 그럼 그 대가가 올 거다. 저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약간의 부를 갖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의 포션을 비트코인으로 넣어두면 그러면 당신의 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트레이딩을 잘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변동성을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홍콩이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는데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더리움 현물 ETF를 갖다 같이 승인을 했죠. 예, 미국 SEC는 질질 끌고 있는데 홍콩이 사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치를 갖다 지금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었기 때문에 홍콩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중국 본토 자금을 갖다 끌어들이고 또 하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의 위상을 크립토를 통해서 좀 회복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옵션을 허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콩의 관계 당국은 비트코인 옵션이라든지 ETF 레버리지라든지 다양한 파생 상품 ETF도 허용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지만 중국 자금의 ETF 진입을 투자를 갖다 허용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 정부의 그늘 아래 있지만 어쨌든 잃어버렸던 금융 중심으로서 그런 위치를 갖다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해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그런 경쟁이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한국은 그 경쟁에서 좀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알트코인은 ETF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트코인은 연준의 어떤 고금리 정책, 긴축 정책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트코인들은 그러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기가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알트코인은 그야말로 비트코인은 좋은 돈이고 알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아니라 거기는 위험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홍콩 ETF 중에 이더리움은 별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더리움은 사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치 스테이킹을 하면은 한 4, 5%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ETF는 그 장치를 갖다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구태 ETF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ETF 이더리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못 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리플을 포함한 20개 알트코인을 좀비 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상위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이 좋다고 했던 인터넷 컴퓨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을 좀비 코인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용을 알고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용을 알고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고, 대개 보면은 저희도 뉴스 매체지만 뉴스를 갖다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뉴스가 그걸 갖다가 기술까지 100% 분석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투자를 위한 정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단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확신한다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이듯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약속된 규약이라든지 시스템이.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위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기업의 보안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리고 이더리움처럼 기술을 갖다 넣어가지고 스마트 콘트랙트 계약을 넣어서 뭘 하겠다. 이런 업체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비트코인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기술이 과연 이게 성공 가능한지 어쩐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트렌드와 유행으로서 투자까지는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분석과 이런 건 굉장히 취약하다. 증권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도 굉장히 많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실패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을 해주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좀 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을 알고 하셔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권유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투자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아무튼 방향성 자체는 이 알트코인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옛날에 주식회사라는 거는 대주주가 회사를 갖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하고 결정권을 다 갖고 있었다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웹3라는 개념은 어쨌든 여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키우고 이익도 함께 공유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방향성과 개념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속에 실질적으로 이걸 이뤄내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걸 자기만의 돈벌이를 위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게 좀 다양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옥석을 잘 가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없나요? 최근에 보면은 밈코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의 유행이고 그렇잖아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중에 레이어 2나 이렇게 기술을 자랑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커뮤니티가 강하고 자기들끼리 동질성을 가진 게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문화적인 측면이겠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에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스택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스택스가 최근에 업그레이드도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나가고 있나 봤더니 포브스가 스택스도 좀비 코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브스가 다 옳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구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아예 뭐 탈중앙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선택과 어떤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그 고장도 자주 나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도 않다고 하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이 뭘 선택하느냐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계속 있지 않고 또 다른 트렌드를 찾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돈이 주식이나 이런 데로는 잘 안 가고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경향은 있어가지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쪽 생태계가 이렇게 같이 발전하지는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자주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희 블록 미디어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신사임당 통해서 좋은 경제 콘텐츠 많이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